네, 안녕하세요. 이동수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뭔가 예전에 가족 오락관에서 보면은 60초 안에 뭐 설명하고 빨리 빠지고 그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죄송한데 여기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동수라고 하고요. 2015년부터 이제 이 청년 정치 크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일하던 친구들끼리 우리 세대 때는 좀 진보 보수 뭐 이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일상 바꿀 수 있는 정책 만들어서 반영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한국일보나 조선일보 비롯한 매체들에서 이 2030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칼럼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요즘에 2030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극우화 뭐 이런 거 난리냐 요거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제 하비에르 밀레이가 이제 재작년에 당선이 됐죠. 이분이 이제 재작년에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전기톱 들고 나와가지고 다 썰어버리겠다면서 공약을 했던 게 뭐 중앙은행 폐지하겠다 혹은 뭐 페소화를 없애버리고 미국 달러로 도입하겠다. 전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완전 또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또 결선 투표를 진출하더니 당선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사실 내심 이분을 뽑았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됐던 게 이 2년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 사정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막 물가는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치솟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아, 이렇게 될 바엔 이판사판 그냥 저 사람 한번 시원하게 뽑아보자라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는 놀랍게도 최근에 이 아르헨티나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오르고 또 국가 부채는 줄고 또 물가 상승률도 이게 안정화된 이 기사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좀 과거 정부들에서 했던 어떤 복지 같은 것들도 대폭 축소하고 또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자르고 이런 강도 높은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지표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 아, 저런 그냥 화끈하게 다 엎어버릴 수 있는 정치인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유럽 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10여 년 전에 사정이랑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를 느끼고 또 특히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들 보면은 이제 한 15년 전 뭐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복지에서도 우수하고 이제 정치도 안정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 되게 불안정한 나라가 됐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 ECR, 뭐 ID 이런 유럽의 극우 정당들 이제 의회에서의 의석도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독일을 위한 대한당 AfD가 보면은 올해 2월에 있었던 연방 총선에서 2등했죠. 그래서 제2당이 됐는데 저는 AfD가 저 대학교 다닐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남유럽 재정위기 때 독일이 왜 저기를 도와야 되냐면서 이제 생겼던 그때는 정말 취급도 안 해주던 극우 정당이 이제는 2당이 됐고 심지어 기민당 기사당을 넘보는 정도까지 됐는 이런 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는가.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 11월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미국 민주당이 무엇을 놓쳤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특별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그래프가 보시면은 이 검은색, 그냥 그동안 이제 미국 민주당이 어디에 집중을 해왔는가 해서 이제 2000년에서 2020년 뭐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보면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미국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헬스케어, 이건 좀 미국만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료보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는 그걸 또 강조하는 이 목소리도 커졌고 또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입니다. 이제 2010년도에 막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니 뭐냐면서 기후위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급격하게 줄어든 파란색이 워킹클래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지금 민주당이 어떤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던 것 같아요. 201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뭐 소수자 권리 뭐 아니면 이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진보 진영 내에서 많이 고조가 됐는데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 그러면은 소수자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아니죠. 아닌데 이제 과연 주된 목소리가 어디에 있고 또 이제 국민들이 무엇에 이제 이 당이 집중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하는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의당이 저는 원외 정당이 된 구조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제 주변에 노동자 계층에서 그냥 일하는 친구들 중에 정의당이 자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처럼 화끈하게 뭐 하겠다는 정당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야 너네가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언론에 그루밍 당해서 그런 거야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현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이 글로벌 분업이 본격화하면서 20년 동안 60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에서 일자리를 잃으면은 뭐 부산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청주에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워낙 넓어가지고 자기 주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스트벨트에 있는 지역들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냥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백인들이 트럼프한테 몰표를 줬다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비판을 했습니까? 막 무식한 백인들이 뭐 이런 상실감 때문에 트럼프에 투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는데 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노동자 계층 뭐 이런 분들의 반감을 불러와가지고 극우 정치에 이제 표를 주는 그런 원인으로 좀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2월에 있었던 독일 연방 총선 결과인데 파란색이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득표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근데 동독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독일에서 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현재 이제 독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60% 정도가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근데 전 대단한데 여기에 그 문제가 뭐냐? 전 당연히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는 독일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는 그동안 러시아에서 싸게 가스 들여오다가 전쟁 나니까 그 가스 못 들여오고 에너지가 폭등하면서 지금 이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동독 지역이 땅값이 싸다 보니까는 이 서독에 있는 전기 기업들, 발전 기업들이 이 동독에다가 풍력 발전 단지를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전기는 이쪽에서 다 생산하는데 쓰는 건 니네 서독들 아니냐 하면서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것 자체를 이 서독 대기업의 이 착취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것들이 이제 이번에 AFD 대표에 있던 앨리스 바이델이 우리가 저런 수치스러운 풍차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버리니까는 압도적인 표를 이 AFD에 대한 압도적인 어떤 지지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는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동안 이제 에너지값 상승으로 고통받았던 서민계층, 노동자계층의 이런 고충 이런 것들을 귀그렸었는지 저는 이 부분을 놓쳐서 이제 독일에서 이런 극우 정치가 좀 부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패트릭 플린이라는 그 유럽의 이제 연방의회 의원의 자료를 이 신현호 전 통일부 정책보좌관이 이제 좀 가공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요 세로축이 그 소득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은 거고 가로축은 학력이에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1, 4분면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 고소득, 3, 4분면은 저소득 저학력인데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 보면은 96년만 해도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은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소득이 낮고 또 이 교육 수준도 낮은 계층에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해리스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고학력 계층이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근데 전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막 서민을 위한 뭐 정당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요즘은 수도권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좀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 대학 다닐 때 2011년도에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대 자본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1대 99의 사회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전 요즘에 진보 진영에서 이 얘기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과거의 표현대로 하자면 강남 좌파가 이제 진보 진영의 핵심 지지 그룹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거 언제죠?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 방송 중에 뭐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거 언론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제시되고 있는 과제들 보면은 뭐 상속세 부담 완화해주겠다, 혹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 이 의원들께서는 뭐 종부세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수도권 이제 19대, 20대, 21대도 그렇고 최근에 22대는 또 비슷한 상황이죠. 민주당이 수도권에 자산을 갖고 있는
이 계층 중심으로 지지층이 좀 변화하면서 실제로 이제 좀 과거처럼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수도권의 상위 중산층을 좀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상실감을 느낀 노동자 계층 혹은 이 서민 계층이 좀 이탈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PC주의, 뭐 반이민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 그럼 어떤 것이 그동안 좀 핵심 이슈가 되었나?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로는 사실 이 민주당도 그렇고 범진보 진영에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면서 진짜 검사 한 번도 만날 일 없는데 과연 검찰 개혁이 저렇게 1순위 과제가 되어야 되는가? 근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이 국민 대다수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이제 이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가 뭔가 했을 때 경제 활성화 혹은 민생 안정 이런 거를 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든 계층, 모든 이념 떠나서 1순위가 경제 활성화인 건 맞는데 그럼 2순위, 3순위는 뭔가 했을 때 진보 진영의 지지층들은 내란 종식이라든지 검찰 개혁을 꼽고 반대로 이제 중도층 혹은 이제 좀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생 안정 뭐 이런 것들을 꼽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2030 세대가 최근에 그 저출생 고령화 뭐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이제 경제 활성화 다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갤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감당한가 미래 사회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이 좀 뚜렷한 어떤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남들의 뭐 보수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안 보이시니까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그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성향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 30대랑 40대는 사실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2030이 비슷하고 40대에서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0대, 50대가 주로 이제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향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40대 이상들 같은 경우에는 야 무슨 얘기야 검찰 개혁해야지 지금 저 검찰 가만히 냅둬도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20, 30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올해 37인데 저 아래로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 했을 때 아니 검찰이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뭐 저렇게 난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지 야 니네들이 역사를 몰라서 그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종합하자면은 그 2000년대 들어서 가속화된 세계화 이후로 이제 계층 간의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었는데 여기서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독일로 치면 동독, 프랑스 총선에서도 보면은 국민연합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 비수도권 주민들이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된 집단을 과연 진보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가?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설적이게도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보수 진영에서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레이건 이후로 보수 진영에서 밀어붙인 이 신자유주의가 폐단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 보수가 가져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금 진보가 아니라 극우 정당들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전 이 부분이 이제 세계적인 극우 정치의 부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이번 대선은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하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향후에도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진보 진영이 이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여기에서 이제 소외되어 가고 있는 계층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